3월 17일이고요. 오늘 이제 파이썬이랬다. 예, 웹페이지 이제 플렉스 관련해서 나머지 예제 3개 남겨놓고 있는데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포지션 숙성 들어갈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99번은 안 할 거고. 얼마 안 남았어요. 나머지 것들은 예제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지는 않아요. 자, 예제를 3개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번하고 21번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은 22번은 미디어 쿼리라고 해서요. 어제 잠깐 이야기했었죠. 웹페이지가 그 태블릿하고 스마트폰 사이즈에 맞게끔 알아서 변신하는 페이지. 그거 만드는 기술이 좀 들어가 있는 거라서 22번은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체크를 할게요. 사실 원리만 보면 별게 아닌데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노가다가 심해요. 자, 어저께 그 플렉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사용 패턴을 좀 축약을 해서 패턴화 시켰죠.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박스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서 옆으로 나열을 시키도록 한 다음에 하나는 고정 사이즈를 주고 나머지 하나가 남은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는 이런 식의 구현 방법인데, 요게 예전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어제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예전에 저거 어떻게 했더라 싶어서 봤더니, 일단은 박스를 하나 만들면서 예전에는 안쪽에다 패딩을 이만큼 줘요. 그리고 그 안에 박스를 놔요.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박스를 하나 또 만들어서 위에다가 덧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플렉스를 알아서 딱 공간을 나눠 가지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어제 우리가 봤었던 그 플렉스 사용법이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이제 다 모든 게 다 처음이시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확실히 예전 작업 방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단해진 거다 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좀 그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예제는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박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끝에 하나가 달려있죠. 해상도가 줄어들면은 점점 이 브라우저 폭의 공간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좁아질 때 일정 사이즈 이상 좁아지면은 그 다음부터 선택지가, 첫 번째는 그냥 딱 얘네가 고정 사이즈를 가지면은 사이즈를 더 줄였을 때 스크롤바가 생겨요. 가로로.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 여기요. 가로로 줄어들다가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다가 어느 일정 이상 줄어들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도 줄어들다가 일정 이상 줄어들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애들을 다이어트 시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런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옆으로 스크롤이 안 되니까 한 화면에 계속 보이긴 하죠. 물론 너무 도가 지나치게 줄어들면 알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요. 나중에 미디어 쿼리라는 거를 배우면은 아예 화면을 재배치를 시켜요. 이게 모바일 네이버를 데스크탑으로 접속했을 텐데요. 지금 열이 3개죠. 여기서 사이즈가 줄어들면 태블릿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두 열로 재배치가 돼요.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2개로 재배치되면서 폭이 늘어나죠. 더 줄어들면 이제 한 폭이 하나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를 반응형 앱 내지는 미디어 쿼리 기술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폭이 줄어들 때 선택지가 3개다. 첫 번째는 가로로 스크롤 시키느냐,
그거는 무조건 PC 전용 사이트일 땐 그렇게 합니다. PC 전용 사이트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최대화 시켰다고 산정하고서 작업을 해요. 작게 보는 것 자체를 설마 이렇게 브라우저 작게 해서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 스크롤에 대해서 별로 부담감이 없는데, 만약에 한 페이지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태블릿 같은 것도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PC 상태일 때랑 줄어들었을 때 안에 있는 것들을 축소시킬 건지 아니면 재배치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미디어 쿼리라는 거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축소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iv 태그 안에 div들이 4개가 있고 안에 내용은 임의로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div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문단 구성하니까 아래로 놔야 될 거고, 버튼은 밑에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서 코드 한 줄씩 넣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고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CSS 코드는 한꺼번에 여러 라인을 입력했을 때 결과 예측이 어려우면은 한 줄 입력하고 저장하고 한 줄 입력하고 저장하고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눈으로 따라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처음에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 숙달 되면은 이제 여러 줄 한꺼번에 코딩해요. 자, 필터라고 하는 애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안에 있는 애들이 가로로 배열되겠죠. 이렇게 가로로 배열이 됐어요. 자, 요 div 필터, 클래스가 필터잖아요. 점이 클래스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기본값은 그 안에 딸려있는 자식 요소들을 가로로 나열한다. 자, 그 다음에 요 필터의 높이를 70으로 잡아주고요. 그러면은 높이가 70인 박스가 요만하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딩 레프트를 8픽셀을 줍니다. 왼쪽에 안쪽 여백을 주니까 얘가 패딩만큼 안쪽으로 좀 밀릴 거예요. 살짝 밀렸죠? 자, 박스 섀도우랑 배경 색깔 흰색. 박스 섀도우 주면 여기 밑에 그림자가 살짝 질 거예요. 아주 투명하게 줬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스. 필터 박스라는 애한테 최대 넓이를 300으로 줬어요. 자, 얘한테 최대 넓이를 300으로 가져가라 라고 했으니까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300 이상 커지지도 않겠죠. 높이는 38로 줍니다. 그냥 위드스랑 헤이트는 사이즈를 한번 주면 고정 사이즈니까 내용이 많아지면 삐져나간다 그랬죠. 지금 글자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끄트머리 조금 삐져나갔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끄트머리 조금 삐져나갔어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패딩 8픽셀 안쪽으로 8픽셀씩 여백을 잡아줬으니까 가뜩이나 삐져나가 있던 애들이 자리가 모자라니까 더 삐져나갈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요거 하나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경 색깔 흰색, 이건 뭐 주담 안 하고, 마진 상하 16, 상단 16, 지금 3개밖에 없죠. 그러면은
위쪽 16, 오른쪽 8, 아래쪽 0. 나머지가 기입이 안 됐죠? 그럼 그냥 요 값을 그냥 가져가요. 그럼 여기도 0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쪽 여백하고 이쪽 여백만 가져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패딩을 줬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더 커졌었잖아요. 근데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주면은 지금은 패딩이 초록색인데 저게 파란색 박스 밖으로 잡혀 있죠. 초록색은 패딩이고 주황색은 마진이에요. 파란색은 위드 세이트고. 근데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주면은 파란색 영역이 좁아진 거 보이죠? 왜냐면 패딩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자, 이거를 놓고 요거를 더하면 우리가 저번에 정리할 때 패딩이 위쪽으로 8이고 아래쪽으로 8이고 높이가 38이면 그러면 전체 높이는 54겠죠. 위쪽의 여백에다가 38을 더하면. 근데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주면은 요 안쪽 여백, 즉 패딩이 이 38이라는 헤이트 값을 갉아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 높이는 여전히 38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테두리를 살짝 하나 쳐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사이즈 요만하게 잡은 건데 얘는 지금 글자가 많으니까 삐져나가 있는 거고, 다른 애들도 지금 필터 박스라고 다 똑같이 들어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격을 좀 벌려주고 이 박스의 높이를 글자가 한 줄만 들어가서 가장 그 안어색하게 보이게끔 한 건데, 얘는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삐져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주면은 줄바꿈을 안 하죠. 그럼 줄바꿈을 안 하니까 애들이 여기 뒤에 보면 삐져나갑니다. 글자가.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은 삐져나가는 애들을 잘라버리죠. 그 상태에서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같이 주면은 삐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줄임 처리한다 그랬죠. 얘네 세 개를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말줄임 처리에 대한 한 세트예요. 자, 이래놓고 얘한테 플렉스 0, 1 오토를 줍니다. 자, 얘를 주기 전에는 자, 이렇게 있다가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이렇게 돼요. 왜냐면 맥스 위드스 최대 넓이가 300이지 최소 넓이는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요. 자, 여기서 플렉스 0, 1 오토 요거까지는 지금 별 효과가 없고요. 이제 버튼에 대해서 볼게요. 자, BTN 리프레시 높이 38 요 버튼에 높이 38로 잡았어요. 그럼 높이 값이 줄어드니까 밑에 공간이 생겼네요. 자, 마진 위쪽하고 아래쪽에 15. 위쪽하고 오른쪽에 15. 위쪽 16, 오른쪽 15, 아래쪽으로는 0. 왼쪽으로는 오토니까 남은 공간은 다 밀겠죠. 자, 그래서 요 오토가 지금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버튼은 오른쪽에 가서 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마진 값으로 조절을 해줬고요. 수치 값을 부여할 때는 이걸 뭐 처음부터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지는 않아요. 보통 저도 이런 수치 값을 그냥 처음에 이 정도면 몇이겠다라고 감으로 줘본 다음에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값을 조금씩 조절해서 찾는 거예요. 물론 애당초 처음부터 포토샵으로 페이지를 그려놓고 시작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얼마다라고 정확히 픽셀 사이즈를 제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게 정석이긴 한데 저도 포토샵을 잘 안 씁니다. 자, 버튼의 여백 부여했습니다. 자, 그럼 여백 사이즈만큼 커졌어요. 버튼이. 자, 테두리 배경 색깔 글자 크기 정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렉스 논. 부모한테 지금 플렉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들면 버튼도 이렇게 같이 찌그러들어요.
버튼 찌그러든 거 보이죠? 근데 플렉스를 논으로 주면 얘는 부모의 크기가 줄어들었을 때도 다이어트를 안 하고 꿋꿋하게 자기 주장을 지켜요. 그렇죠? 버튼 크기는 안 바뀌죠. UAJ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렸을 때 이 부모 박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렸을 때 안쪽에 있는 애들은 부모의 폭이 좁아지면은 거기에 맞춰가느라고 계속 사이즈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플렉스 논이라고 부여한 얘만큼은 부모가 작아져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사이즈를 계속 유지해요. 대신에 나머지 애들은 부모가 줄어들면 사이즈가 계속 줄어들죠. 자, 플렉스 속성에 이 마지막 얘는 유연한 사이즈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래 정해진 사이즈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였어요. 앞에 거 1은 원래 정해진 사이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고요. 0을 줬기 때문에 얘는 원래 지 사이즈보다 더 커질 수는 없지만 1을 줬기 때문에 두 번째 값에 1을 줬기 때문에 원래 자기네 사이즈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예제는 여기에 요 플렉스 안 줘도 크게 영향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플렉스를 주면은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부모가 줄어들 때 알아서 다이어트, 강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예제 핵심은 이거예요. 플렉스 논을 주면은 걔는 부모의 플렉스 속성에 영향을 안 받는다. 네,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그 게시글의 제목 같은 게 있고 옆에 뭐 뉴, 추천, 뭐 좋아요 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을 때 폭이 좁아지면은 게시글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폭이 줄어들면은 이제 게시글에 말줄임이 일어나면서 아이콘이 계속 자기 사이즈를 유지하는 거예요. 핸드폰, 태블릿, 데스크탑 이런 형태입니다. 전체 박스가 있고요. 요게 게시글 하나를 표현하는 단위 H3 태그로 게시글 제목 그 다음에 스판 태그로 아이콘을 가정해서 그냥 스판 태그로 박스 만들었어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뭐 실제 아이콘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기본이에요. H3 태그 얘는 블록 레벨 요소니까 한 문단을 구성하고 그 밑에 스판 태그 3개는 인라인 요소니까 옆으로 배열됐어요. 자, 리스트 픽시드 얘한테 높이 100, 패딩 10, 테두리 1픽셀에 반투명 굉장히 그 투명에 가까운 반투명 검은색. 자, 이렇게 해서 이 박스 영역의 높이를 잡았고요. 높이가 6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폭을 벗어나는 자식 요소들은 부모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요. 타이틀 랩.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플렉스, 맥스 위드스 100%, 헤이트 100%. 자, 얘한테 최대 넓이를 100%로 줬다라는 거는 부모의 넓이를 기준으로 가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부모가 넓이 설정 안 돼 있으니까 여기를 그냥 최대치로 제한한 거고요. 높이 100%, 60픽셀 가지라는 거죠, 결국.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를 썼는데 얘는 이렇게 아이콘이 배치가 됩니다. 인라인 플렉스랑 그냥 플렉스랑 차이가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은 이 타이틀 랩이라고 하는 요소가 타이틀 랩의 영역. 지금 색깔 칠해진 데 보이죠? 그냥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은 걔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워요. 근데
인라인 플렉스를 걸면은 넓이가 자기한테 들어있는 자식만큼 바뀌어요. 여기 오른쪽에 가장자리 사이즈 잡히던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넓이를 플렉스를 걸 상태에서 스스로의 넓이를 가득 채우게 할 거면은 그냥 플렉스. 내용을 자식만큼으로 압축시킬 거면은 인라인 플렉스. 자, 타이틀 제목 오버플로우 히든. 자, 패딩 탑 3픽셀, 안쪽에 위쪽에 여백 3픽셀, 폰트 사이즈 18. 비포에부터 봅시다. 지금 여기는 패딩을 줬다기보다 패딩을 줄인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요만큼. 기본적으로 위쪽에 이렇게 주황색 마진 값을 위아래로 갖고 있어요. H3 태그는. 거기서 상단에 여백 3픽셀 정도 주고 안쪽으로 좀 내려왔죠. 폰트 사이즈 18로 줄이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우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이렇게 하면 줄바꿈 안 한다 그랬죠. 그럼 밑으로 나와 있는 게 한 줄로 뻗쳐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 벗어난 놈은 잘라낸다 그랬죠. 자, 비포 애프터 봅시다. 자,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를 준 상태에서 폭을 더 줄이면은 밀려가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려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오버플로우 히든이랑 텍스트 일립시스를 주면은 얘네가 말줄임 처리가 가능해지니까 삐져나가는 애들 없이 말줄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박스는 디스플레이 블록 줘서 박스로 만듭니다. 부모한테 플렉스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로 만들어도 가로 배치될 거고요. 여백, 패딩, 테두리, 배경색깔 이건 그냥 단순히 꾸며준 거예요. 마진 레프트를 4픽셀씩 준 이유는 이렇게 원래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4픽셀씩 여백을 줘서 밀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예제를 정리하면 지금 요 예제는 인라인 플렉스가 아니라 그냥 플렉스 써도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없어. 자, 요 예제도 그냥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갈게요. 인라인 플렉스가 지금 예제들 중에 처음 나왔는데 인라인 플렉스는 그냥 안 쓴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헷갈리니까 요 예제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바꿔서 실습을 하세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얘한테 플렉스를 줬어요. 바깥에 있는 박스한테. 그럼 안쪽에 있는 애들이 가로로 배치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SP 아이콘이라는 애들은 얘네들은 그냥 고정 사이즈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요 제목에 들어갈 영역이 여긴데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면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공간이 좁아지면은 자식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얘네들한테 고정 사이즈를 줬기 때문에 이 남은 요 하나가 부모 폭이 좁아질 때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은 줄바꿈이 되거나 옆으로 삐져나가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요 세 개의 조합을 같이 걸어서 이 문장을 담고 있는 영역이 다이어트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말줄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0번하고 21번은 핵심이 부모한테 플렉스를 줬을 때 말줄임을 어떻게 쓰느냐 요 예시예요. 지금 이게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애매모호할 텐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면은 어떤 그 뉴스 글목록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플렉스의 기본 속성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후에 그 다음 주 지나서쯤일까? 아마 실제로 우리가 웹페이지 완성본을 만들어 보면서 이 플렉스 사용하는 케이스를 또 몇 가지 더 소개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모든 걸 총 집결시켜서 할 거니까 그때 총 정리가 될 거예요. 오늘까지는 이제 각각의 사례별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 21번 정리하시고요. 15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포지션 속성은요, 요 속성 자체가 위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를 배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또 다른 속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플렉스, 그리고 마진, 그리고 패딩, 이런 것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포지션 속성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이 포지션 속성에 부여할 수 있는 값은 릴레이티브, 상대좌표, 앱솔루트, 절대좌표, 픽시드, 고정좌표, 스티키, 유동좌표 방식이 있어요. 이 포지션 속성의 이 네 가지 값 중에 어떤 것을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좌표가 설정되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럼 좌표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포지션이 부여된 상태에서 레프트, 탑, 라이트, 보통으로 좌표를 잡습니다. 여기에 픽셀이나 퍼센트 단위로 수치값을 부여해요. 특히 릴레이티브랑 앱솔루트에 따라서 좌표 기준 선정 방식이 변경이 돼요. 픽시드는 기본적으로 절대좌표랑 얘네들은 절대좌표 방식이랑 기준이 같아요. 자, 먼저 릴레이티브, 요소들의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좌표가 설정된다. 그 다음에 주변 요소들은 해당 요소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화면상에 div 태그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태그의 마진을 없앴고 사이즈는 전부 가로 세로 100, 색상 배경 색깔을 각각 다르게 줘서 구별을 해놨어요. 일단 이렇게 배치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박스 1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 박스 2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줍니다. 자, 이것만 넣고 얘네만 부여하면은 딱 그 배치의 변화가 없어요. 자, 박스 2한테 탑 30, 레프트 30을 줘요. 아직 저장 안 해서 반영 안 됐어요. 이 좌표 설정은요,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박스 2가 여기 있죠? 가운데. 가운데 여기 있어요.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탑이죠. 출발점이 탑이에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30. 레프트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0만큼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대략 한 요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파란색 박스랑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요. 포지션 속성이 부여되면 포지션 속성이 부여되면 다른 애들 위에 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빨간색도 위에서 아래로 50, 위에서 아래로 50,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0을 줬어요. 그러면 얘도 그만큼 이동을 하겠죠. 근데 박스 1은 박스 2 밑으로 들어갔죠. 이 겹치는 순서는 HTML의 코딩 순서예요. 박스 1이 제일 밑에 깔리고 박스 2가 그 위를 덮고 박스 3가 그 위를 덮는다 인 건데,
포지션 속성이 부여된 애들끼리만 서로 붙는다예요. 만약에 포지션 속성이 없으면 박스 1, 2, 3는 옆에서 봤다고 칩시다. 이렇게 똑같은 높이에 있어요. 근데 포지션 속성이 부여되면 원래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얘가 박스 1이고 2고 3예요. 박스 1하고 박스 2한테 포지션 속성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위로 붕 떠요. 이렇게 위로 붕 떠요. 근데 이때 HTML 태그의 순서대로 층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니까 박스 1이 박스 2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Z인덱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웹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이쪽이 X좌표고요. 아랫방향이 Y좌표예요. Z는 이 방향이죠.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Z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겹침 순서라고 생각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Z인덱스는 모두 0인데 얘는 1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순서를 박스2보다 위로 끌고 올라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Z인덱스 1을 주면 박스1이 박스2를 덮어요. 이 Z인덱스는 단순히 값의 크기만 비교합니다. 자, 똑같은 값이면 HTML 순서인데 얘를 999 이렇게 줬다. 그러면 값이 더 큰 게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메뉴가 있는데 여기 메뉴가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스르륵 내려오는 메뉴 있죠. 이 스르륵 내려오는 메뉴들은 보통 화면을 덮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Z인덱스를 엄청 크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포지션 릴레이티브는 그냥 무조건 지가 원래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보면은 주변 요소들은 해당 요소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랬죠. 자, 이 이동 좌표를 더 크게 줄게요. 자, 이만큼 보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원래 있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박스3 입장에서는 1, 2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계속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포지션 앱솔루트. 얘는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브라우저의 끝을 기준으로 좌표가 설정돼요. 릴레이티브는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무조건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하면은 주변 요소들이 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요소의 원래 위치를 메꾸기 위해서 위치를 이동해요. 마지막 줄은 따로 볼게요. 자, 포지션 속성 두 번째입니다. 자, 기본 배치는 아까랑 똑같이 놨습니다. 박스 1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요. 그러면은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가 부여된 순간 박스 1이 위로 붕 뜬 거예요. 위로 붕 뜬 거예요. 얘를 투명도를 살짝 줘볼게요. 박스 2가 뒤에 가려져 있는 거 보이죠? 얘가 박스 1이 위로 붕 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변 애들이 박스 1이 위로 뜨면서 다른 애들이 박스 1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박스 2랑 3는 윗자리 비었네 하면서 거길 메꾸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주변 애들이 얘 자리를 메꾸러 이동합니다. 릴레이티브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죠.
자, 박스2한테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지금 박스2가 박스1 뒤에 가려져 있죠. 근데 박스2마저 포지션을 주면은 박스3가 그 자리를 메꾸러 올라오겠죠. 자, 박스1도 지금 포지션을 가졌고 박스2도 포지션을 가져요. 특별히 Z 인덱스는 없죠. 그러면 HTML 태그 순서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겹쳐있는 순서는 박스3는 땅에 붙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1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박스2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레프트 130, 탑 130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박스2도 150에 150. 얘네들은 좌표를 잡을 때 무조건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와요. 이만큼이 130이고 이만큼이 150인 거죠. 자, 박스3도 이제 110으로 줘요. 그럼 1, 2, 3 순서로 겹치죠? 다 똑같이 포지션이니까. 이 상태에서 박스2한테 Z인덱스 1을 주면은 다른 애들은 Z인덱스가 현재 0이니까 박스2가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박스1은 Z인덱스를 100으로 줬으니까 제일 앞으로 올라오겠죠. 겹침 순서를 설정할 때는 Z인덱스를 준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제 요 마지막 얘기 볼게요. 부모 요소한테 포지션 속성이 릴레이티브나 앱솔루트로 지정되면 부모를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한다. 이 말을 볼게요. 이거는 포지션 픽시드에 대한 얘기네. 자, 일단 포지션 픽시드부터 볼게요. 포지션 픽시드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랑 동일해요. 그 다음에 스크롤이 이동하더라도 요소의 위치가 화면상에 고정되어 있어요. 자, 타이틀바랑 내용 영역이라는 박스 두 개를 놨어요. 자, 모든 태그의 여백을 없앴고요. 타이틀바, 요 div는 넓이 100%, 높이 40, 배경 검은색. 이렇게. 검은 배경에 검은 글씨니까 글씨도 안 보이겠죠? 자, 그 안에 H1 태그, 폰트 사이즈 1.2em, 한 줄의 높이는 40. 자, 이거 전에 한번 소개했던 건데 글자가 자기가 속해 있는 박스의 높이랑 라인 헤이트의 높이가 동일하면은 글자가 새로 중앙에 오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글자 크기 흰색, 가운데 정렬 센터. 자, 이렇게 타이틀바 잡았어요. 내용 영역은 높이를 9960으로 주고요. 배경 색깔 회색으로 줬습니다. 스크롤이 그냥 엄청 많이 발생하게 한 거예요. 스크롤바 지금 맨 밑에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 이해됐죠? 자, 여기서 타이틀바한테 포지션 픽시드, 레프트 0, 탑 0. 포지션 픽시드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랑 기준 잡는 법이 똑같아요.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좌표를 잡는다고요. 근데 0, 0이니까 결국 여기 딱 붙어 있겠죠. 그리고 포지션 픽시드가 기본적으로 앱솔루트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타이틀바랑 컨텐트가 있는데 타이틀바가 위로 붕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요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자리를 메꾸러 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용 영역이라는 애가 위로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글자가 가려지겠죠. 한번 50픽셀 정도 줘서
얘를 오른쪽으로 좀 밀어봅시다. 가려져 있죠. 근데 이 포지션 픽시드의 특징은 스크롤링도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실제로 그 모바일 페이지 같은 경우에 타이틀바 만들 때 많이 쓰죠. 근데 문제는 내용을 이만큼 먹고 들어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이 타이틀바의 높이는 현재 40입니다. 그러면 내용 영역이 40픽셀만큼 가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용 영역을 40만큼 아래로 밀어야 돼요. 그러면 내용 영역 글자가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딩 안쪽의 여백을 타이틀바랑 동일한 사이즈만큼 줍니다. 자, 레프트 위치는 다시 0으로 돌렸어요. 패딩 탑을 40만큼 줍니다. 그러면 패딩만큼 내용이 밀리겠죠. 그러니까 포지션 픽시드를 주면은 그만큼 그 밑에 있는 애가 가려지게 되니까 패딩 탑을 써서 타이틀바에 가려지는 만큼 아래로 밀어줘야 돼요. 물론 마진 탑을 써도 동일할 거예요. 자, 이게 픽시드의 사용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스크롤바에 영향받지 않는 고정 영역을 만들 수 있다.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오늘 본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죠. 자, 다음 네 번째 제가 요 아까 말했던 거, 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모 박스를 500에 300으로 가운데 정렬시키고 그 다음에 배경 색깔 핑크색으로 줬고요. 안쪽에 차일드 박스를 100에 100으로 주고 초록색으로 줬어요. div 태그는 중첩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초록색 박스를 오른쪽에서 한 요만큼 떨어뜨린 위치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한테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10. 자, 브라우저 창끝을 기준으로인데 출발점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 위에서 아래로 10 하면은 요 정도 위치에 붙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브라우저 창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 넓어지면 초록색 박스는 계속 창끝에 붙어있죠. 그럼 이제 본체랑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자,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쓸 때는 무조건 부모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차일드의 좌표 기준점이 브라우저 창끝이 아니라 이 부모 div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럼 왜 릴레이티브냐? 만약에 여기에 뭐가 밑에 또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부모를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한다라는 이 특성은 릴레이티브, 부모가 릴레이티브를 갖건 앱솔루트를 갖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차일드는 부모를 기준으로 좌표를 잡아요. 근데 부모한테 앱솔루트를 주면 밑에 뭐가 더 있었을 때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식의 기준점의 역할만 하려면은 포지션 릴레이티브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를 쓸 때는 부모한테 무조건 포지션 릴레이티브. 이거를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창끝이 벌어져 주체는 부모한테 붙어 있어요. 예제가 4개나 되는구나. 자, 요거 4개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교시에 5번, 6번 봐서 15단원 끝냅시다. 그럼 다음 주에 CSS 나머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9시에 만나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가 있고 제목과 컨텐츠가 표시되는 건데요. 물론 이것도 플렉스로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선 지금 포지션 특성을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과정이니까 포지션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형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구성을 만들 때는 일단 HTML 태그를 하나만 놓으세요. 자, 잘라놓은 코드를 여기다 백업을 해놓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록이잖아요. 그러니까 HTML 태그상으로는 목록 정의 태그가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록 정의를 구성하고요. li 태그를 놓습니다. 자, 저장하면 이제 하나만 남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역을 지금 일단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요 한 줄을 온전하게 클릭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li 태그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링크는 그냥 무조건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태그를 넣었어요. a 태그 안에서 지금 그림이 들어갈 영역이랑 내용이 들어갈 영역, 이렇게 두 개로 영역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a 태그 자체는 인라인 요소니까 사실상 다른 게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스판 태그로 놓고요. 그리고 스판 태그 안에는 그림을 놨고, 그 안에는 이 영역 안에서는 제목과 다시 콘텐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다시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그 다음에 CSS는 외부 파일로 뺐어요. 좀 뭔가 그럴싸한 예제가 나올 때는 CSS를 이렇게 다른 파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론을 보는 거는 그냥 HTML 안에 같이 작성하고 있고요. 좀 뭔가 응용 예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CSS를 빼고 있는데, 실제로 페이지 만들 때는 파일 빼는 게 맞아요. HTML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경로 안에 CSS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안에 썸네일리스트.css라는 파일을 가져오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CSS 파일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거 하나씩 지어가면서 이제 볼게요. 자, 맨 윗줄에 들어가는 요거는 HTML의 그 메타 태그에 있는 이 차셋, 요거랑 맞춰줘야 된다고 했죠. 요걸 안 맞추면은 이제 글자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CSS 파일은 요거 안 넣어도 큰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모든 태그의 여백을 0으로 맞춥니다. 다 여백이 없어질 거고요. HTML하고 바디는 넓이 100%, 높이 100%. 자, 목록 정의 태그에 땡땡이 없앴고, 이미 없어지긴 했지만 명시적으로 한 번 더 넣었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한테 아래쪽 테두리로 점선을 줬어요. 이건 초반에 나왔던 패턴인데 똑같은 게 계속 여러 번 반복될 거잖아요. 그때 상단하고 아래쪽에 같이 테두리를 주게끔 하면 다음 거 나올 때 테두리가 이렇게 겹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테두리는 한 방향으로만 줘라. 그리고 남는 거 하나한테 뚜껑을 덮건 아래쪽을 닫아주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는 아래쪽에 점선 줍니다. 지금 여기서 화면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1픽셀짜리 점선이 들어갔어요. li 태그의 아래쪽 테두리에 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지금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아래쪽에 테두리 적고 또 아래쪽에 테두리 적고 또 아래 테두리 적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할 거 아니에요. 뚜껑을 닫건 아래쪽을 열건 어쨌건 그 계층을 맞춰야 돼요.
전부 아래쪽에 선을 그어주고 마지막 거에만 테두리를 0으로, 두께를 0으로 잡았어요. 그럼 맨 마지막 것만 이렇게 테두리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자체가 마지막 거이기 때문에 저 테두리는 지금 없어질 거예요. 없어졌죠. 만약에 HTML 태그가 이게 한 쌍이 더 나오면, 자, 요 li 태그는 테두리 아래선, 여기도 원래는 아래 테두리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거는 테두리 두께를 0으로 뺐으니까 사이에만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링크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상인데, 기본적으로 링크는 그림하고 글자 위만 클릭되지 여기 빈 공간은 클릭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링크한테 전체 영역을 클릭할 수 있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준 다음에 사이즈 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사이즈, 디스플레이랑 위드스 줘서 전체 영역을 클릭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패딩 5를 줘서 약간 안으로 밀었어요. 너무 가장자리에 붙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랑 밑줄을 뺐습니다. 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일단 링크에 부여했는데, 왜냐면은 조금 있다가 요 그림의 위치를 포지션으로 맞춰줄 거라 그래요. 자, 그림이 들어가 있는 요 CSS 영역이에요. 아이디가 갤러리인 거 안에 li 태그 안에 링크 띄어쓰기 하고 그 안에 썸브라는 클래스가 있는 요소. 자, 가로 80, 세로 80, 디스플레이 블록. 왜냐면은 이 썸브 클래스는 스판 태그니까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주지 않으면 사이즈 안 먹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썸브라고 하는 요 스판 태그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80이니까 요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록이니까 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텍스트는 밑으로 밀린 거고요. 그 안에 있는 그림은 80픽셀을 훨씬 넘어가는 사이즈니까 삐져 나온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img 태그, 썸브 안에 img한테 선택자 제시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순서대로 다 타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띄어쓰기는 자손 선택자니까 몇 단계를 건너뛰고 명시해도 되죠. 지금 요 단계를 건너뛰고 명시한 거잖아요. 어떤 한 가지를 지정하는데 반드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표현 방법이 되게 다채롭습니다. 어쨌든 그림한테 사이즈를 요 영역 안에서 100%로 잡아라 라고 했으니까 80픽셀에 딱 맞춰지겠죠. 자, 텍스트를 감싸는 블록이 요겁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록 위드스 오토 사이즈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 이 텍스트는 지금 링크 안에 있어요. 근데 링크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이 텍스트가 좌표를 잡는 거는 링크가 이만큼이니까 이 링크 박스 안에서 기준을 잡겠죠. 자, 그래서 왼쪽으로 100픽셀, 지금 그림이 80이었으니까 100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위에서 아래로 27픽셀 는 대충 요 위치에 갖다 맞춘 거죠. 자, 이 안에 스판 태그 두 개가 있어요. 제목하고 내용 영역. 디스플레이 블록 줬으니까 스판 태그 두 개가 각각 문단화 될 거고요. 자, 비포 노하우 뒤에 자외선 붙어 있죠. 근데 문단으로 만들면 내려왔죠, 자외선. 자, 그 다음에 줄바꿈하지 말고, 이거부터 봐야겠구나. 자, 지금은 이렇게 브라우저 폭이 작아지면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쵸?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주면은 줄바꿈 죽어도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옆으로 스크롤이 생겨요. 줄바꿈을 안 하니까 삐져 나가는 영역만큼 스크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버플로우 히든과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같이 주면은 이제 삐져 나가지 않고 말조림 처리가 되는 거죠.
아직 구현을 다 안 했고. 자, 그 다음에 제목 영역은 폰트 웨이트 볼드 굵게, 내용 영역은 글자 좀 작게 하고, 한 줄의 높이는 150%. 자, 이렇게 부여하고, 이제 처음에 요 li 태그 단위가 여러 개였잖아요. 이제 이거를 여러 개 늘리고 내용과 그림을 각각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늘어나죠. 아까 링크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고 이 텍스트 영역의 사이즈를 포지션 속성으로 위치를 잡았죠. 그러니까 현재 이 텍스트 영역의 좌표는 각각의 링크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잡아요. 이렇게 다 링크가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박스의 기준은 자기를 감싸는 링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빼버리면 이 모든 텍스트 박스의 포지션 기준이 브라우저 창끝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얘네가 전부 같은 곳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 지금 여기서는 말줄임 처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포지션 속성 보여주는데 너무 치중해서 말줄임 처리는 좀 완벽하지 않네요. 보여주고 싶은 건 이제 포지션 속성이었으니까 요거는 뭐 굳이 보정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키바라고 하는 요 속성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걸 총동원시켜서 화면 구성을 제대로 잡아보는 건데, 자, 상단 영역은 그냥 평범하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요 메뉴바 영역을 포지션 스티키라는 속성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정한 이 포지션 속성을 주면서 지정한 좌표 값이 탑에 0이에요. 탑에 0이에요. 그러니까 그 좌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평상시 그냥 보통의 태그처럼 이렇게 스크롤이 되다가 내가 지정한 좌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고정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그 포지션 스티키라고 하고 탑을 0으로 줬잖아요. 이걸 만약에 30픽셀이라고 부여하면 평상시에는 스크롤이 되다가 위에서 아래로 30픽셀 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고정이 돼요. 이렇게 여기가 30픽셀인 거죠. 근데 이걸 0으로 줬기 때문에 화면에 딱 달라붙어서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쪽 영역을 보면은 여기도 지금 div 태그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이렇게 영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플렉스 걸고 왼쪽 영역은 사이즈 고정으로 주고 여기는 남은 공간을 채우도록 줬어요. 그래서 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내용 영역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에 푸터 영역은 평범하게 줬습니다. 자, 일단 박스를 이제 나눌 때 보면은 일단 한쪽 방향으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여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나누고 여기 나눠주고 여기 나눠준 거예요. 일단은 세로 방향으로 영역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안쪽 영역은 이렇게 나누고 뭐 제목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부속품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CSS는 다 이제 없앴어요. 100% 비율로 놨고요. HTML 태그 봅시다. 자, 기본 태그 안에 우리 전에 공부했었던 그 구글 웹 폰트를 적용을 네, 구글 웹 폰트 부분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CSS 파일 참조하겠습니다. 자, 화면 영역은 일단 4분할했어요. 상단 헤더 영역, 메뉴 영역, 내용 영역, 하단 영역. 일단 세로 방향으로 내분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영역 안에 전보트론이라고 이제 큰 박스를 하나 놓고 제목과 서브 타이틀을 집어넣은 거고요. 영역을 잡으면은 그 영역 안에서 다시 박스 만들고 다시 시작하세요. 늘. 자, 그 다음에 메뉴 영역도 div 태그로 박스 만들고 링크 4개를 넣어놨고요. 첫 번째는 액티브라고 준 거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페이지를 좀 강조하기 위한 용도의 클래스고, 이 라이트는 얘만 오른쪽에 배치할 겁니다. 자, 내용 영역은 다시 왼쪽에 들어갈 사이드와 오른쪽에 들어갈 메인으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내용 그 안에 각각 컨테이너라고 둔 다음에 제목, 소제목, 이미지. 근데 그림을 진짜 쓴 건 아니고요. 그림을 골라넣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림을 대체하기 위해서 높이가 200픽셀 정도 되는 가상의 이미지를 박스로 넣은 거예요. 회색 박스를. CSS 할 때 마지막으로 HTML 태그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거 원래는 진짜 잘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요 예제만 예외적으로 높이값 각각 따로따로 주려고 썼습니다. 자, 밑에는 텍스트, 제목, 텍스트, 이미지 하나, 둘, 세 개. 내용 영역은 일종의 블로그 같은 걸 좀 산정한 건데요. 제목, 작성일, 그 다음에 큰 이미지, 그리고 본문. 한 줄 끼고 똑같이 하나 복사해서 또 놨어요. 게시글 2개가 있다고 가정한 거고, 하단 영역은 단순하게 푸터2라고만 놨습니다. HTML 태그를 미리 다 짜고 CSS 짜는 건 사실상 좀 많이 힘들어요. 경험이 많지 않으면. 지금 이제 수업 예제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미 HTML 태그를 미리 다 설명하고 보는 건데, 일단은 작업을 한다라고 치면은 안에 내용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이렇게 영역들만 먼저 잡으세요. 네, 영역들만 이렇게 태그 4개를 잡아요. 그 다음에 그 박스 4개에 대해서 일단은 모든 폰트를 누토산스 웹 폰트로 걸어주고 여백 다 없애고 상단 영역을 먼저 잡기 시작을 해요. 자, 잠깐만요. 상단 영역 안에 들어갈 것들을 먼저 잡기 시작을 해요. 일단 상단 영역에 내용이 들어갈 박스를 잡을 거니까 클래스 하나 적절한 거 주고서 박스를 또 추가를 해요. 영역을 나누면 영역 자체에 뭔가 주지 말고 그 안에 내용물한테 뭔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트론 박스한테 여백 80, 가운데 정렬, 배경 초록색, 글자 흰색. 그러면 사이즈 높이를 딱히 주지 않아도
패딩이 80이니까 위랑 아래 80씩의 여백이 들어가니까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는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넣을지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제목 같은 거 이렇게 넣자고요. 제목하고 글. 텍스트 가운데 정렬시키고 글자 흰 색깔로 미리 줘놨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자, 전보트론 안에 H1 태그는 글자 크기를 40으로 줘서 사이즈를 좀 다 늘렸어요. 그 다음에 하단 영역을 잡아요. 자, 이렇게 하단 영역 들어갔죠. 자, 푸터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까지 부여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일단 사이트 만들 때 상단하고 하단은 늘 먼저 잡으세요. 왜냐면은 상단하고 하단은 거의 모든 페이지에 항상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잡고 세부적인 사항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를 먼저 잡아놓고 잠깐 쉬세요. 수업 예지하다가 도중에 싫은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일단 상단하고 하단을 내가 확정을 지으면은 그때는 벌써 30%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메뉴예요. 메뉴 영역. 일단 메뉴가 들어갈 링크를 쪼르륵 잡습니다. 자, 메뉴가 들어갈 영역은요, 오버플로우 히든, 배경 색깔, 까만색, 포지션 스티키, 탑 0. 그럼 얘가 이제 스크롤이 0, 맨 꼭대기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고정좌표가 된다 그랬죠? 자, NAV바 안에 DIV라는 넣어놨어요. 그 DIV한테 맥스 위드스 1200 픽셀. 그러니까 얘가 최대 넓이가 1200이 되는 건데, 미니멈은 산정하지 않았으니까 작아지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질 거예요. 근데 커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DIV는 부모를 가득 채우는데 가로 1200 이상은 안 커질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FF0 노란색으로 줘보면 이게 지금 메뉴가 들어있는 영역이잖아요. 1200 이상은 안 커질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진 오토라고 하면은 가운데로 몰죠. 마진 오토라고 하면 이 노란색 박스를 가운데로 몰죠. 그러니까 페이지 만들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화면이 넓어지면은 항상 가득 채우는 애들이 있고요. 화면이 넓어지면은 어느 이상은 안 커지는 애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메뉴한테 맥스 위드스를 안 줬다면 얘는 화면을 이렇게 가득 채우겠죠. 지금 화면 사이즈에서 메뉴가 여기 있는 게 뭐 어때서 이럴 수도 있는데 모니터가 엄청 큰 사이즈였다면 메뉴 하나 클릭하면 고개가 휙 돌아가야 돼요. 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자, 맥스 위드스 1200 부여했어요. 이렇게 이제 요 안에 메뉴를 어떻게 할지 봅시다. 배경 색깔은 임시 속성이니까 이따 뺄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부여했습니다. 어차피 가로로 나열되고 있긴 했는데 가로로 나열되는 특성이 생겼을 거고요. 자, 플렉스 디렉션 로 그러면은 안에 있는 애들이 행을 구성하죠. 사실 기본값이니까 로 쓸 바에는 안 써도 상관없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플렉스 랩은 노 랩 이렇게 잡으면은 얘네가 아무리 작아져도 맥스 위드스를 잡았으니까 민 위드스는 안 잡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질 때는 무제한으로 작아져요. 근데 얘가 아무리 작아져도 이 메뉴가 줄바꿈을 하지 말라고 강제한 거죠. 자, 저스티파이 컨텐트 플렉스 스타트 얘네가 전부 여기 왼쪽 상단에 붙어 있게끔 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뭐 스페이스 2분위 이런 거 하면은 메뉴가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자, 여기서 플렉스 스타트를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들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그래야 사이즈 주니까 글자 흰색, 가운데 정렬, 패딩, 밑줄 빼기. 공사님 사이즈 안 줬는데요? 인라인 요소는 패딩이나 마진이 상하가 안 먹어요. 그래서 상하로도 주려면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야 돼요. 자, 이 메뉴바에 있던 노란색 배경 색깔은 뺐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박스화 된 거죠. 상단 상하 14, 상하 여백 14, 그 다음에 좌우 여백 20, 옆에 것도 좌우 여백 20, 상하 여백 14. 다 똑같이 먹은 거죠. 그 상태에서 아까 링크 보면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가 있었어요. 얘한테 마진 레프트 오토, 그거 플렉스 에이지에서도 나왔던 거죠. 얘네들을 전부 플렉스 스타트라고 해서 왼쪽에 고정해 놓고 얘만 마진 레프트 오토라고 주면 왼쪽으로 마진을 다 가져가잖아요. 결과 얘가 오른쪽으로 쭉 밀리죠. 아까도 나왔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메뉴가 하나만 오른쪽에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한번 쉬어요. 메뉴까지 되면 이제 50%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웬만하면 백업을 하나 해놓으세요. 웬만한 사이트들이 이거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은 페이지마다 달라져요. 여기서 일단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면 여기서 일단 템포를 한번 끊으세요. 이어서 뭐 더 하지 말고. 페이지가 한두 시간 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웹사이트에서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업하는데 하루 만에 안 끝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차라리 어떤 회사 소개 페이지라던가 그런 거는 그냥 글만 주룩주룩 적으면 되니까 상단하고 하단하고 메뉴를 잡아놨으면은 그 컨텐츠 잡는 거는 한 반나절,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는데 메인 페이지 같은 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지치지 않게끔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코드가 길어지면 한참 코딩하다 보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템포를 끊어서 가셔야 돼요. 자,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배경 색깔 바꾸고 글자 색깔 검은색, 이런 효과 준 거죠. 호버.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보통 저거는 무슨 용도냐면 이 중에 내가 뭔가 클릭하면은 내가 현재 여기 머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별도로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걔만 배경 색깔과 글자 색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이랑 좀 구별하는 용도로 쓸 때 액티브를 준 거죠. 그럼 나중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이 액티브를 여기로 옮겨주면 현재 페이지가 바뀌는 거죠. 자, 이제 좀 쉬었다고 치고 가운데 이제 내용 영역을 위한 박스가 있었어요. 컨텐트라고. 자, 여기에 얘도 최대 넓이 120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리고 배경 색깔 회색. 일단 이렇게 잡습니다. 하지만 컨텐트 영역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살짝 이렇게 뭐라도 넣어놓고 이렇게 잡혔구나 라고 하고 눈으로 보는 거죠. 자, 이 내용 영역을 왼쪽 사이드바랑 오른쪽의 내용 영역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내용 영역과 사이드바에 대한 태그를 또 집어넣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적으면 기본적으로 문단이니까 두 줄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네를 이제 양분할 시켜야 되니까 부모한테 플렉스 줄바꿈 없이 두 개가 한 줄로 늘어뜨려라 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 배치를 시킨 거죠. 자, 이제 사이드 영역.
넓이 360으로 잡고 부모가 플렉스를 잡으면은 얘네가 사이즈가 작아지면 자 보세요. 넓이 360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줄게요. 자 그럼 얘가 넓이를 지금 360을 잡았는데 컨텐트가 맥스 위드스만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 1200까지는 넓어지지만 최소 사이즈는 갖고 있질 않으니까 작아지는 거는 한두 끝도 없이 작아져요.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더 작아질 데가 없으면 지금 웹브라우저 폭이 지금 이게 최소인데 여기서 더 작아질 수 있다면 이 노란색이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플렉스의 특성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플렉스 논이라고 부여하면 얘는 이 위드스를 끝까지 고수하고 이제 줄어들질 않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눈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확대 좀 해봅시다. 보더 레프트 1픽셀의 직선에 조금 진한 회색, 보더 라이트 1픽셀 직선에 조금 진한 회색. 그러니까 사이드바를 기준으로 양옆에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구분선 그려주려고. 잠깐만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양쪽 옆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준 거예요. 자, 내용 영역은 플렉스 0의 1. 0의 1의 오토는 얘가 지 원래 사이즈보다 더 작아지는 걸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나왔던 패턴이에요. 아까 그 점점점 알줄임하는 그 패턴 있죠. 부모가 플렉스를 가질 때 자식한테 이걸 줬다라는 거는 이 속성을 갖는 요 메인이라는 영역이 지 원래 사이즈보다 더 작아지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확대한 거 다시 줄이고, 왼쪽의 사이드바 영역은 작아지는 거를 허용하지 않게끔 코딩했고 오른쪽 영역은 작아지는 걸 허용하겠다고 코딩을 했으니까 이제 폭이 더 작아지면은 내용에 있는 컨텐츠 영역이 압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왼쪽은 계속 고정 사이즈고. 자 이제 이 안에 내용을 꾸며주기 위해서 내용이 들어갈 컨테이너라는 박스를 같이 사이드랑 메인 영역에 모두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라는 영역의 용도는 패딩, 안쪽 여백을 부여해서 항목들이 이렇게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안으로 이렇게 먹고 들어가게 여백을 잡아주는 용도로 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영역부터 뭔가 채워 넣기 위해서 여기부터는 그냥 막 집어넣은 겁니다. 제목 잡고 그 다음에 소제목 잡고 여기에 이미지 하나 크게 넣는다고 가정해서 높이 20픽셀 200 잡아준 거고, 제목 그리고 텍스트 그림. 근데 요 그림이 들어가는 요 박스를 그래도 그림처럼은 보여야 되니까 페이크 img라고 하는 곳에 배경 색깔은 진한 회색, 넓이는 가득 채우고 안쪽 여백 20. 그래서 마치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만 잡아준 거예요. 실제로는 이 페이크 img 자리에 실제 그림을 넣어주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제 메인 영역 컨테이너 안에 게시글 하나를 잡아요. 메인 영역 안에 이렇게 제목, 작성일, 페이크 이미지, 밑에 텍스트.
그럼 이게 글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하나 됐구나. 하나 더 넣어볼까? 줄바꿈하고 하나 더 넣어볼까 하고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그냥 div 태그로 삭삭만 넣었지만 실제로 작업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커다란 배경 이미지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는 속성이 아직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색상만 넣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메뉴에 마우스 올렸을 때 뭐가 스르륵 열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음 과목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이미지를 넣는 거는 여러분들 실습 문제 중에 이미지를 직접 찾아서 넣으세요 라고 했더니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박스로 떼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 그림을 제가 아마 다 안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은 각자 구해서 넣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다 똑같은 그림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요. 속성을 하나씩 쓸 때는 처음에는 좀 단순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다가 이제 플렉스가 들어가면은 뭐야 왜 이렇게 헷갈려 라고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조합이 되기 시작하면은 알듯말듯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SS 코딩할 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요. 뭐 이런 웹사이트들 주로 기업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그런 게 좋아요. 쇼핑몰 같은 건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좀 기업들 브랜드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런 사이트 하나를 정해놓고 이거를 똑같이 베껴보는 거예요. 이게 CSS가 어떻게 돼서 개발자 도구 열지 말고 이거를 내가 CSS로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조금 난이도 쉬운 거는 베스킨라빈스 홈페이지 이런 데는 난이도가 좀 낮아요. 생각보다 좀 단순하죠. 뭐 메뉴 페이지 같은 건 되게 쉬워요. 이런 식이니까. 근데 뭔가 움직인다. 그럼 이건 아직 우리가 진도 안 나간 거예요. 스르륵 열린다. 이런 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뭐가 움직인다. 이런 건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서 본격적으로 이런 브랜드 사이트를 그 본격적으로 베끼는 거는 시도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웹사이트들 보면서 CSS 같은 거는 어떻게 할까 한번 서서히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CSS 작성 사례가 조금씩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게 베껴 만든다라고 표현했지만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클론 코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퍼블리셔들이 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로 이런 식으로 클론 코딩을 해가요. 근데 이제 보통은 클론 코딩 하면서 사이트 메인 페이지 딱 하나만 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이트에 있는 페이지 두세 개 정도를 잡아서 하시는 게 한 페이지 메인 페이지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컨텐츠 페이지 같은 것도 이런 컨텐츠 페이지도 작업 가능하다. 대체로 이런 게시판 같은 것도 나는 해본 적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한 사이트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를 잡아서 세 페이지 이상 작업하는 게 낫지. 그냥 한 페이지만 딱 하고 말면은 나중에 모았을 때 그냥 슬쩍 하나씩 해봤네 그런 느낌이니까. 본격적으로 클론 코딩 하는 거는 우리 수업 거의 막바지에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기성 사이트 클론 코딩 하는 거는. 그 전에는 약간의 갈증은 요 정도 수준의 예제로 좀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도 실제 뭐 그림 같은 것만 넣어놔도 아마 그럴싸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배경 이미지 처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CSS 효과인 건데 효과는 금방 끝나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SCSS라고 하는 CSS 변종이 하나 있어요. 요거랑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라는 기술. 배포하기는 CSS의 마지막 단원이 아니라 우리 전체 수업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완성됐을 때 사람들이 접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 중에 CSS 마무리하면 아마 다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게 될 텐데 아마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작하면은 인원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 자바스크립트만 수업 듣겠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대요. 밤에 좀 차분한 시간에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다들 조용조용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맨날 강의실이 조용조용해서 약간 좀 뻘쭘하긴 한데 어쨌건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실습 시간은 조금 할애하지를 못했네요. 요거는 각자들 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